안녕하십니까. 저는 1930년대 바티칸의 에스파냐 외교 정책을 발표한 똑4세이고요. 연구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전 근대적인 국가였던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이제 근대 국가의 틀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기도 했고, 두 번째는 현대의 신생 국가의 주권에 관한 연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초국가적인 권력하였던 이 교황이 바티칸이라는 그 주권의 틀 안에서 갇히게 되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라테라노 조약이 1929년에 이탈리아와 바티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1930년대 에스파냐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에스파냐가 바티칸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연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파세즘과 바티칸의 관계를 조명했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세즘과 나티즘 그리고 바티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던 학자들로 볼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파냐 역사에서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프레스턴과 스탠리 페인이 있습니다. 폴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에스파냐 역사를 봤고, 보다 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것이 이제 스탠리 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칼 트라이브스라는 분이 이제 파시즘과 반파시즘 그리고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바티칸 사도 문서고를 바탕으로 새롭게 바라보려고 하는 역사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빈센티 카르셀 오르티라는 학자가 이 바티칸 사도 문서고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1930년대 에스파냐 상황에 대해서 이 바티칸이 냈던 문서들을 정리해서 이 연구들을 진행했던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뭐였냐면은 1851년에 에스파냐와 바티칸 간의 정교 협약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 제가 이 연구에서 이제 좀 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었고, 두 번째로는 1929년 라테라노 조약 분석이 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제 1번과 2번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티칸이 에스파냐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데, 이 침묵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에 대해서 밝혀내는 게 제 연구였습니다. 바티칸 사도문서 사료를 먼저 연구했는데, 그 3장에서 봤던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1930년대 알퐁소 13세가 외국을 망명하면서 제1공화국을 출범했는데, 이 당시에 에스파냐의 새로운 헌법이 제정이 되는데, 특히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인제 좀 더 에스파냐 고유의 그 세속적인 인제 권력을 가지고자 했던 인제 그런 시도에서 바티칸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들을 인제 먼저 봤었고, 제4장에서는 비오 11세와 파첼리 추기경, 이 파첼리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후대에 비오 12세로 되는데, 이들이 에스파냐 내전에서 어떤 위치를 지녔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료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사료들을 현지 가서 보고 왔고, 그래서 이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바티칸 외교 선언문이 라테라노 조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테라노 조약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비오 9세 교황이 반발해 가지고 바티칸 근교로 가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의 위치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오 11세가 이를 해결하고자 했고, 무솔리니 역시도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협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라테라노 조약이었습니다. 이 협약의 이제 주요 세 가지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티칸 시국의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 영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 바티칸 시국으로서 이제 주권 국가로서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이 라테라노 조약이 맺는 첫 번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솔리니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바티칸은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티칸 시국 내에 내각 정부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었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교 자유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다른 국가들과도 종교 협약을 맺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 협약에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중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립이라고 하면 보통 A와 B가 이게 싸우게 되면은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든다는 것이 바로 이 중립성인데, 바티칸과 이탈리아 사이에서 맺었던 이 라테란 조약에서의 의미는 양 진영에서 중재를 요청했을 때 중립을 해 주고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좀 특이한 중립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세 외교 때 A 왕국과 B 왕국이 싸우게 되면은 이제 교황이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립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특이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뒤에 나오는 에스파냐 내전 상황에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스페인 에스파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에 알퐁소 13세가 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페데리코 테데스키니라는 교황대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스파냐의 개혁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톨릭 특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에스파냐의 수석 대주교였던 그 세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혁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가톨릭이 지녔던 그 특권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 교황 대사와 인제 수석 대주교 간의 이 갈등이 벌어지고, 이 갈등 역시도 이 사료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1931년에 인제 재헌의회가 결성이 되고 이제 좌파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헌법 제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바티칸과의 인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인데, 제26 조가 문제가 되는데, 제26조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특권들을 없애고 재정 지원마저도 끊어버리는 그런 법을 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26 조에서 예수회라는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었고, 이 바티칸과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종교 단체에 관한 법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법을 통해서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에스파냐 정부에서 이제 교육마저도 관리하게 되면서 비오 11세 같은 경우는 회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회칙을 통해서 에스파냐 교회의 탄압에 대하여라는 그런 회칙을 발표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반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인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3 년부터 1936 년까지 또 변화가 되는데, 1933년 선거를 통해서 세다라고 하는 우파 정권이 승리하게 되고 교권적인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전통적인 것으로 다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1944 년에 아스투리아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폭력 사태를 통해서 인제 좌파가 다시 한번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충돌이 계속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투리아 혁명 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등장하게 돼서 이 사람이 강압적으로 이 사태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바티칸은 인제 처음에는 세다가 승리해서 굉장히 좋았고, 아스투리아 혁명 때도 좀 이렇게 반교권적인 형태를 띠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것에 대해서 이 동조하는 형태였다면, 폭력 사태가 인제 심화되고 되게 잔혹하게 이 폭력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티칸은 우려의 입장으로 인제 또 변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벌어졌던 게 1936 년이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좌파 연합이었던 인민전선이 승리하게 되면서 바티칸은 다시 한번 반교권적인 형태로 '에스파냐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우려의 입장을 벌이게 됩니다. 좌파가 인제 집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교권적인 형태로 접어들게 되자 군부 세력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군부는 우파 성격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우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가 내전이 반발하게 되고, 반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인민전선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소련의 사주로 인제 무정부 상태에 이르렀고 이거를 진압해야 된다라고 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고, 인민전선은 인제 이 군사들이 움직이니까 파시스트들이 움직였다 생각하고 반파시스트 운동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인제 부딪힘으로 인해서 인제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티칸 역시도 되게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 사료를 보면은 교리 중심이었던 교황과 실리 중심이었던 국무원장인데, 바로 교리 중심이었다는 교황은 이 전쟁 자체를 막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려하는 입장으로서 폭력 사태를 막아내는 것이 교황의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파첼리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에 이기는 편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이득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둘이 계속 충돌하게 되면서 바티칸에서는 공식적으로 침묵하는 입장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티칸이라고 하면은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국무원장이라는 위치가 되게 중요했고 이 국무원장이 이 외교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이 충돌이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입장도 선택하지 못하고 이제 침묵의 형태로 인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티칸에게 굉장히 시련이 다가오는데 바로 국민 진영에서 바스크 침공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딜레마였냐면은 이게 국민 진영에서 프랑코가 자신들은 십자군이고 이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내전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이 있었는데, 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세가 강했던 지역이고 자치제를 유지해 주는 인제 그 좌파 세력에 붙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국민 진영이 굉장히 인제 정치적인 계산으로 바스크를 침공하게 되고, 이 바스크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인제 바티칸은 딜레마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세력이었던 국민 진영과 가톨릭 세력 바스크 간의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과연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가.'라고 했었고, 이 당시에 수석 대주교였던 고마 추경 역시도 우려의 입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티칸이 굉장히 꾀를 잘 쓴 게, 이 당시에 바스크의 수석 대주교였던 그 무이카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이카 주교가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무이카 주교를 로마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언하게 되고, 그 바스크 민족당과 인민전선은 다르다, 그리고 가톨릭 세력과 인민전선은 다르다라고 구분하면서 사실은 이 국민진영이 어떻게 보면은 동조해서 이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게끔 국민진영이 여기서 학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을 했다는 것이 비판받아야 될 지점입니다. 특히 앞서 상황에서 교권이나 이런 걸 침해받았을 때 바티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칙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바스크 침공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 외국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 바티칸에게 중립성을 가지고 개입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국무원장이 굉장히 실리적이었고, 사실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진영이 승리할지 모른다는 그 입장대로 외교를 결정하게 되고, 이 모든 요청들을 거절하게 되고, 그 자신의 중립이라는 것과 함께 침묵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비판 지점들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연구에서 알아봐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저는 결론 내린 것이 뭐였냐면은, 그 첫 번째, 그 전 근대적인 국가라는 교황청이 근대적인 국가의 틀로 변화됐다는 것이고, 종교법과 세속법이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혼합해서 세속적인 국가로서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연구했던 것이 이 혼합법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교황청이 끝까지 막고 있었는데 이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라테란 조약에서 되게 특이했던 것이고, 이것이 되게 의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스파냐의 반교권적인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교황은 회칙을 통해서 반발했고, 반면에 제1공화국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바티칸은 내부적으로 교황 대사를 통해서 혹은 수석 대주교를 통해서 일은 하지만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되게 특이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티칸 외교 정책이 내부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이 교황과 국무원장이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충돌 과정에서 어떤 입장도 선택하지 못한, 그래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가톨릭 교회 역시도 십자군인 국민정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그들을 옹호하는 모습, 그리고 파시즘을 옹호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 신기했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바티칸은 계속해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침묵의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지점입니다. 이 연구를 끝마치면서 느꼈던 거는 비오 11세 문헌이 2006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공개되었고, 교황 비오 12세 문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공개가 됐고, 사실 계속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오 11세와 비오 12세의 외교 정책을 좀 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비오 11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교리 중심으로 굉장히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면, 비오 12세 같은 경우는 국무원장으로 있다가 교황으로 옮기게 되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계속 변화되게 되고, 사실은 현대 와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교황이기도 합니다. 비오 12세가. 그래서 이 비오 12세가 자기가 교황이 됐을 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쳤는지 연구를 해 본다면은 이 침묵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연구들을 계속해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60 년부터 1965 년까지 제2바티칸 공회를 열고, 여기서 인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파시즘에 대한 부인이라든지 인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인제 프랑코가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지, 오히려 그 인민 전선의 편을 들었던 바스크 쪽 사제들이나 주교들이 징계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무이카 주교 같은 경우에는 바티칸에 유폐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스크에 가담했던 그 사제들 역시도 인제 나중에 국민 진영의 편에 안 섰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들을 받고, 사제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특히 프랑코 사후에 스페인에서 망각법이라고 해서 프랑코 사후에 어떤 평가도 내리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를 안 하게 됐다가 1992 년인가 그때 본격적으로 인제 연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평가들이 지금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위치는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 교황이 주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너희 둘이 싸우지 말고 화해해." 하면은 인제 그 사과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교황령을 되게 보장을 받았었고, 교황청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제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은, 통일된 이탈리아가 생기면서 이 교황이 "우리는 너 인정 못 해." 약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라테나로 조약을 맺으면서 주권 국가로서 변화하면서 한 국가의 인제 수장이 되면서 그전에 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좀 더 인제 축소된 형태의 인제, 그래서 A와 B가 둘 다 "우리 싸우는데 중재해 줘."라고 요청하게 되면 교황이 인제 그 사이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그 역할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다른 의미의 인제 중립의 의미였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중립을 했다면 A 편도 안 들고 B 편도 안 들고 "우리는 전쟁 개입 안 해."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다릅니다. 교황 그 비오 12 세나 비오 11 세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평가가 왜 안 좋냐면 일단은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것이 컸고, 두 번째로는 민간 단체들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테나로 조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 내전에서 역시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제 내세울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바티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자신들의 그냥 이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입장이었고, 제가 본 사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입장에서 이 입장을 보지만, 바티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생 국가로서의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입장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 중립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넓은 교황령을 가졌던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이 양가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이 당시 교황의 입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